앞으로 30년 동안 혁신 성장을 선도할 스마트 시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좀 앞에 뭔가 생략됐었습니다.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래서 2015년에 유럽 유엔의 경제위원회하고 그리고 ITU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 기술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에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가진 기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평등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살만하겠구나 하고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심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각각의 독창적인 도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현재 도시의 세대와 미래 도시의 세대의 그 요구까지도 부응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를 보는 어떤 공공의 역할 부분이 다소 아직도 조금 좁지 않은가. 너무 급하게 방향성을 우리가 좀 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수정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인프라 시설 공급은 30년, 40년, 50년 전체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전체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산업까지 전체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공공에서는 시장의 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인프라 공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SOC와 ICT 인프라 통합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는 공공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30여 년 동안 제가 지금 한 일은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구축을 해보고 만들어 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실제 운영까지도 해보고 그리고 기준을 만들고 관련되는 연구를 했었었는데 일단 부분 먼저 목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데 포커싱도 많은데 일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수명은 30년, 50년인데 거기에 삽입해야 되는 센서의 수명은 1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오히려 인프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센서 수명의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이런 데이터 활용성이 있어가지고 시스템 보안성의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북한이라든지 어떤 보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공공 시스템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연결하거나 바깥에 개방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기술이 상당히 너무 빨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센서 가격의 10분의 1이면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 그래서 1, 2년 놓치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항상 뒤처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화나 지금 이 도시화와 기술 변화에 아울러서 기후 변화의 지금 모습이 보면 우리가 지금 당초 예상했던 도시 인프라의 성능 기준을 더 초과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내구성 기준에 약 50년 정도로 봤다면은 그게 아니라 100년 단위로 올 수 있는 큰 그런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부분에서는
적기에 그 인프라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만 해도 상하수도가 약 40%가 지금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적기에 만약에 보수하지 않으면 갑자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마 자카르타나 마닐라 같이 한때 동방의 별이 자카르타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도시가 마닐라였는데 적기에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만들어진 도시 인프라를 보수하지 못했던 거죠. 그걸 이렇게 놓쳐버리면 도시에서는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기에 그 인프라 보수 바꿔야 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족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은 선호하는 입지의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같이 보완할 생각을 저희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도시 환경 혁신의 요구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전통 산업, 화력이나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부분들의 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들이 아직도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혁신의 갭이 지금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인프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각각의 개별적으로 일단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도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목표가 자동차 산업의 저는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이라 보고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 살만한 거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자동차 도로를 공간을 줄이고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사람의 공간을 늘리는 부분을 이미 뉴욕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상 공간은 사람이 살만한 거리로 바꿔지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다시 또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물 안이 더 지금 사람들에게 건물 안 대기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청사라든지 쇼핑몰,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의 위험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건물 에너지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도시로 전체 확산되어져서 에너지 자립형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뒤섞여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도시 전체 인프라의 스마트함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평가 척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이 부분이 국제 표준으로 이미 상당히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에 따라서 각각의 관점별로 성능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서 정리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시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환경적 요구를 같이 맞춰주는 통합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광역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통합 광역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이나 환경, 에너지 문제, 산업 혁신 문제가 한 개 도시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지역,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일단은 한 개 서울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국내만으로 보면은 충남 앞바다에 있는 화력발전소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화력발전소로 나오는 전력을 지금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봤을 때는 경기, 충남, 충청 권역까지 바라본 스마트 광역권에서의 교통, 환경, 에너지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제가 외국 사례로 보면은 덴마크 코펜하겐인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과 그 앞에 있는 스웨덴 말메 이 두 개 도시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싸운 도시였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부산하고 뭐 오사카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서로 경쟁하는 도시였고 역사적으로도 서로 조금 반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서로 점령하기도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을 앞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외래순 해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서 발전하는 풍력을 가지고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완전 자립을 어떤 경우에는 100%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에너지 전력 부분을 스웨덴으로 보냅니다. 스웨덴 수력 발전소에 물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물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수력과 풍력의 그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수소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매스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광역권의 에너지 자립에서 시작되어져서 교통 문제, 산업 혁신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지식 교류까지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말메와 덴마크 코펜하겐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어떠한 부분에 순위를 따져도 항상 세계 10위권 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가지 배관망, 인프라망이 바뀌어지고 대규모 메가 스트럭처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저 바다 건너 중국에게 우리 봐라 이렇게 하면 너네도 바꿔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포함한 스마트 광역 지역 앞으로 30년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스마트 인프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 부분의 개선이 결국은 바로 이렇게 작은 도시 안에서의 이런 보행, 자전거 중심의 도시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광역의 문제가 결국은 사람의 사는 도시 안에 작은 바로 내 집 앞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저는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 지역의 의식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수출하자고 하는데 도시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도 한번 수출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를 잡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하우징, 스마트 인프라로서 우리가 뭔가 수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인프라를 모듈화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어반 레고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을 제조업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인프라, 주택 부분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설 비용은 상당히 삭감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인건비, 시간, 프로젝트 비용 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고 또한 재활용 경제, 많은 건설 분야에서 부자재로 그 문제가 재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도시는 한 10년, 20년, 30년마다 계속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존의 부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활용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어반 레고 기술이 앞으로 스마트폰만큼 파괴적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960년대 말 이때는 우리가 아마 우리 한강의 기적의 상징은 아마 경부고속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또 3.16 빌딩 같은 곳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상징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상징을 우리는 뭘로 가져야 될까? 이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화두를 좀 찾아보면 말메라고 하는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광역 도시권을 할 때 코펜하겐보다는 말메가 문제였습니다. 스웨덴 말메가. 철강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3만 명이 갑자기 떠나고, 그리고 단 1달러에 그 조선 그 크레인을 우리 현대에 팔고 말메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랜드마크 먼저 돈이 없었는데,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그때 만들었을 때 터닝 토르서라고 하는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사람도 크게 살지 않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중심인 곳인데, 여기 이제 항구에 완전 버려진 그 조선 철강 이 중심에 그 버려진 항구 중앙에다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덴마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메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이 됐고, 지금도 가보면은 계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메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40개의 건설 회사 디벨로퍼가 계속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재생의 랜드마크는 일단 먼저 독창적 신선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보는 듯한 그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소통 연결, 외래순 다리처럼 계속 반복해왔던 그 코펜하겐과 연결한 그 외래순 다리. 그것은 단순한 다리 이상이었습니다. 조선업 망했을 때 그 조선업에 사용되던 철강 산업을 그쪽에 가져갔기 때문에 한 5년, 10년 정도는 계속 철강 산업에 경착륙을 할 수 있었죠. 갑자기 사람들이 떠난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것 통해서 ICT 연결했겠죠. 그리고 결국 그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메에서 코펜하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동기부여를,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공한 도시의 동기부여는 뭘까라고 해서 이거 직접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결국 기술과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했던 것도 결국은 로마를 만들었던 이 새로운 어떤 도로 건설의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감소되어 버렸고, 그걸 보수할 어떤 보수할 기술이 없었고, 보수할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그러한 어떤 좀 동기부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은 지금 현재는 아마 에너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가 저희들이 가스, 이 전기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사실 그 위에 태양광, 수소, 풍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전기로 가고 태양광, 수소, 풍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태양광, 수소, 풍력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부분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지금 현재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사람들 시민 참여 동기부여는 건강, 레저, 환경, 주거,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 건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지금 하나의 사례를 좀 보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폐기물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쓰레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걸 에너지로 만들든 간에요. 근데 지금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도시 폐기물 쓰레기를 이용한 복합 에너지 플랜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보다도 어떤 그 효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질소산화물이 90% 정도 감소되고, 난방, 전력, 금속, 도로 재료까지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현재 열순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스키 점프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이 단순한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도시 시설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자랑스러워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는 시민들의 즐거운 스토리텔링이 미래 도시가 된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